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후베이성 주크시의 수이차이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이차이 마을은 상대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산 기슭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으며 들어가고 나가는 단 하나의 구불구불한 도로만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지 않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이 수이차이 마을에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잊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후손들에게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역량을 기르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무엇이기에 수이차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2014년 9월 14일 아침, 주 수아농 씨는 수이차이 마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집 옆에 오래도록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새 집의 주인은 그의 이웃입니다. 그들은 한 달 전에 이사 왔지만 두 집은 매우 친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집 주인과 함께 쇼핑을 가곤 했습니다. 어젯밤, 그의 아내는 그 집 주인인 쿤 씨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간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두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 수아농 씨는 매일 새 집 주인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그 집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주 수아농 씨는 뒤쪽으로 돌아가 보았고 그 집 화장실 창문에서 두 개의 스테인리스 봉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 수아농 씨와 그의 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하기 위해 방범 창살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내부에서 잠겨 있는 것 같았고 주 수아농 씨와 그의 아들은 창문 위의 구멍을 통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세의 손자가 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 정문을 열어 어른들이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잠긴 정문을 열었을 때 주 수아농 씨와 그의 아들이 함께 방들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웃이 침대에 누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꽃무늬 이불이 시신을 덮고 있어 긴 머리카락의 일부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 수아농 씨와 그의 아들은 즉시 110에 전화했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30세 정도의 여성 피해자 외에도 8, 9세 정도의 아이가 여러 군데 찔린 상처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침대와 옷장 사이의 좁은 틈에 누워 있어 주 수아농 씨와 그의 아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성 피해자의 이름은 쿤징황, 37세로 최근에 이사 온 집주인입니다. 9세 소녀는 그녀의 아들로 이름은 위안바오입니다. 사건 발생지는 새로 지어진 2층짜리 집입니다. 사건 현장은 2층의 한 침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쿤징황의 가족은 4명이며 그녀의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18세로 지방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평소에 쿤징황과 막내 아들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두 피해자는 모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고 각 상처는 목과 가슴을 겨냥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살해할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누워서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었으며 바지는 옆으로 치워져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경찰견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현장 조사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에서 2개의 스테인리스 봉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봉은 구부러져 있고 콘크리트 마당으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큰 틈은 성인이 몸을 비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너무 뚱뚱하지 않고 중간 또는 마른 체형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범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관들은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문을 열면 거실이 나오고 계속 진행하면 침실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집안의 가구는 뒤엉켜 있지 않았습니다. 옷장과 서랍도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현장에서
외부에 서 있거나 거실에만 들어가 보면 심각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침실 문을 열어야 비로소 시신과 방 안에 흩어진 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어떤 것도 찾거나 가져간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동기는 돈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범인은 9세의 어린아이까지 죽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초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보복이며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회의 중일 때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아마도 50시간 정도 전, 즉 9월 11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검사할 때 법의학자는 아이의 상처가 어머니의 상처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비교하여 발견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가 학교나 이 지역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복수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바오가 당시 9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15세나 16세 같은 청소년 나이였다면 그 가설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게다가 아이는 막 이사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 아이를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를 찾았을 때 위안바오의 담임인 리 선생님이 경찰에게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틀 전 새벽에 그녀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하루 휴가를 요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리 선생님은 이 메시지를 읽고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휴교 요청 메시지였지만 명확하지 않았고 학생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어떤 학생의 요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이의 조부모일 수 있는데 그들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리 선생님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학생의 부모가 휴가를 요청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휴교 요청 메시지가 새벽 3시에 보내졌다는 점이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부모는 그런 시간에 자녀의 휴가를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리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 선생님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니 위안바오가 수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제 자정에 받은 메시지를 떠올리며 새로 전학 온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휴가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사와 부모는 한 번만 만났고 서로 잘 알지 못했으며 전화로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 선생님은 위안바오가 며칠째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단순히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러 오고 나서야 그녀는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에게 온 메시지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이 번호의 주인이 희생자인 구우징시앙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9월 11일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9월 12일 오전 3시에 교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즉, 메시지가 리 선생님에게 보내졌을 때 구우징시앙과 그의 아들은 몇 시간 전에 이미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확실히 구우징시앙 모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어야 합니다. 범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반추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의도적으로 리 선생님에게 학교 휴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어 학교가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건 발견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살인범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피해자의 가족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용의자의 교활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집안에서 외부인의 지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고향에서 신속히 현장에 와서 분실된 자산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집에 자주 있지 않으며 아내가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편리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가끔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와 며칠 같이 지내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돈과 재산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희생자가 침대 밑에 숨겨놓은 현금과 적금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봉투 속에서 2,000위안의 현금을 찾았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범행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희생자의 사회적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로부터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희생자가 매우 착하고 온화하게 행동하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지만 그 후 모두 차례로 배제되었습니다. 사건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우징시장은 당시 막 이사 왔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희생자의 관계를 조사해도 유용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모든 단서는 현장 조사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만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수색을 했고 정말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앞마당에서 경찰은 상당히 선명한 발자국을 찾았는데 그것은 서로 겹쳐진 발자국으로 마른 진흙이 묻은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발자국이 앞마당에 있었는데 왜 첫 번째 현장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첫째, 바닥 타일의 색상이 진흙의 색상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비가 와서 바닥에 진흙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우께는 고산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 습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 현장 검사 당시 바닥이 매우 습했기 때문에 발자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며칠간 날씨가 맑아지면서 바닥의 진흙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신발 크기를 바탕으로 보면 이 신발은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밑창의 패턴 모양으로 보아 가죽 신발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신발 뒷부분의 패턴에는 L자 모양과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또한 발 뒤꿈치 중앙의 밑창에는 직사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경찰은 마을의 각 집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지역 주민들의 모든 신발 자국을 비교했습니다. 당시 이 마을은 약 300가구로 구성되어 있었고 초기에 적합한 신발 패턴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그런 종류의 발자국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신발 가게에서도 그런 종류의 신발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신발은 용의자가 다른 지역에서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그 신발의 출처를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신발 자국을 통해 용의자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 있을 때의 무게 중심과 신발 자국의 농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상이 약 20세의 남성으로 체격이 약간 마르고 키가 약 1m 70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발 자국을 통해 분석한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은 현장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마른 체격이 아니라면 2개의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뜯어내고 욕실 창문을 통해 드나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체격이 좋은 청년이라면 그런 창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사 범위가 매우 넓고 단서가 정리되고 다시 좁혀지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해결 과정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조사하든 현장을 조사하든 모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접촉 속에서 경찰의 주목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코틴홍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 레프덴, 당시 40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약 1m 70, 보통 체격에 약간 마른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그린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합니다. 경찰이 빈 레프덴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 것은 아내와 자녀가 살해된 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2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빈 레프덴은 아내와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이나 의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그의 아내와 자녀가 살해되었다고 알리자 그의 반응 또한 매우 차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두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점에서 꽤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경찰은 즉시 빈 레프덴을 만나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빈 레프덴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집에서 자산을 점검한 후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빈 레프덴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빈 레프덴이 트레이 마을, 트러키 구역에 와서 조사에 협조하고
현장에서 자산을 점검한 몇 번의 대화 후에 경찰은 그에게 수집한 현장의 발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종류의 신발은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바닥에 직사각형 무늬가 있는 신발과 V자 모양의 무늬가 있는 신발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발 사이즈가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의 사이즈와 모두 40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빈 레프덴의 체형을 보았을 때 점점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형만으로는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의 용의자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빈 레프덴에 대한 신문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빈 레프덴은 그가 서둘러 고향으로 간 이유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이며 대학에 다니는 큰 아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철 사이의 여유 시간에는 건설 작업팀에 따라 일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레이 마을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고 고향의 집에서 혼자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한 후 점검을 마치자 그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문하러 갔을 때 그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면서 동시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자주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틴홍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을 때 빈 레프덴은 매일 아내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꽤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데도 사건 발생 며칠 후에 빈 레프덴이 아내와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경찰이 빈 레프덴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아내에게 2번 전화를 했지만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전화도 오지 않아 아내의 전화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추가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빈 레프덴의 설명은 경찰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아내와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3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왜 걱정하거나 찾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빈 레프덴의 고향 주민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추가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약 1년 전 그가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와 자녀는 고향에 있었고 트레이 마을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빈 레프덴에게 전화하여 마을에 있는 다른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감정을 품고 있다고 알렸고 두 사람이 다소 친밀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심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빈 레프덴은 매우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코틴홍은 아들을 데리고 트레이 마을로 이사하여 그 남자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연애 이야기는 크게 소문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진위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아마도 당사자들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빈 레프덴이 이 사건 때문에 아내에게 복수했을 가능성을 가정했습니다. 경찰이 빈 레프덴에게 두 사람 간의 감정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빈 레프덴은 두 부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하며 코틴홍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아내를 믿었고 아내도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나면 즉시 피한다고 했습니다. 코틴홍이 트레이 마을로 이사한 것은 그녀의 의도였고 그와 아내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자녀가 살해된 며칠 동안 그는 고향에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트레이 마을에 새 집을 마련하고 새 집 입주 잔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친척들은 많았기 때문에 초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초대하면 그들이 새 집까지 가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빈 레프덴은 고향에서 이틀 동안 입주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데 바빴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전화가 고장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그는 튀키군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자녀의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니는 일이 바빠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2일 후 정리하고 정돈이 끝난 후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빈 레프덴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만약 그가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도 자식을 해치지 않는 법이지요.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빈 레프덴의 말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1일과 12일 동안 그는 마을에서 입주 잔치를 열었고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빈 랍다야는 아내를 추적하던 남자인 도이 다인 투엉이 다오 빈 마을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빈 레프대는 아내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잠옷을 입는 습관이 있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코틴홍의 시신이 침실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바 바지는 벗겨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이 다인 투엉이 카오틴헝에게 추파를 던지다 실패하자 그녀를 유인할 의도를 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도이 다인 투옹은 그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은 고향에 있어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이런 의혹에 따라 경찰은 신속하게 도이 다인 투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이 다인 투옹은 병원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듣고 그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가 범행 중 다친 것이 아니라 9월 11일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상대와 언쟁을 벌였고 사고 당시에는 단순한 찰과상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상대방에게 맞아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과 12일 동안 그는 병원에 있었고 CCTV가 그의 모습과 병원 기록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코틴홍을 살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제공한 정보는 확인 후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사건 해결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경찰은 명단에 더 이상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조사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단서를 재검토한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새 집을 짓고 내부 장식을 위해 가진 모든 돈과 추가로 빌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간의 집들과 비교할 때 코틴홍 부부의 집은 비교적 잘 사는 편에 속하고 외관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범인이 그녀의 집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안을 조사했을 때 현금이 2,000위안 이상 남아 있었고 침대 밑에는 한 권의 저축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 수리가 끝난 후 남은 마지막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틴홍은 그런 예측하기 힘든 곳에 숨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관점에서 분석하면 범인이 유동적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는 다른 곳에서 와서 무작위로 대상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집만 보면 범행을 저질렀고 코틴홍과 아들은 새 집으로 막 이사 온 상태였습니다. 그 집의 단정한 모습이 그들을 범인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코틴홍의 잠옷이 벗겨진 것은 도둑질이 동기가 변해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해자는 이미 죽어 있었거나 그녀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여 범인이 의도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의 분석과는 반대로 살해 동기가 강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사건의 주요 동기가 살인과 강탈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편조차도 집에서 재산이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록 서랍에는 수색의 흔적이 없지만 피해자의 검은색 크로스백은 열려있는 상태로 화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도난당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경찰은 코틴홍이 마지막으로 그와 연락한 것이 9월 11일 저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틴홍은 방금 슈퍼마켓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 통화 이후 9월 11일 밤에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코틴홍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 중 하나가 집 근처의 슈퍼마켓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코틴홍이 사는 집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반면 슈퍼마켓에는 확실히 카메라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슈퍼마켓의 감시 카메라에 코틴홍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시 카메라 화면에서 붉은 화살표가 코틴홍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검은 가죽 신발을 신은 채 계산대에 서 있고 바로 옆에 빨간색 외투를 입은 사람은 그녀의 이웃으로 코틴홍과 함께 쇼핑을 왔습니다. 우리는 코틴홍이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촬영된 장면은 코틴홍이 결제를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판매원이 그녀에게 몇 장의 잔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판매 영수증을 확인했으며 돌려받은 금액은 현금 11위안임을 알게 되었고 코틴홍과 그녀의 이웃은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집은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은 코틴홍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코틴홍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 최소한 11위안의 잔돈이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그녀의 가방을 조사했을 때 단 1위안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10위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경찰의 추측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살인 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후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옷이 정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수색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옷장이 있다면 각 사람의 옷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자 구분된 칸에 보관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찰이 다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코틴홍과 그녀의 남편의 옷이 조심스럽게 개어져 있지만 모든 칸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남녀의 옷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모든 칸을 뒤엎어 자산을 찾으려 했던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후 그는 하나하나 다시 개어 칸에 넣으면서 자신의 수색 행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점은 각 사람의 옷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현장을 교묘하게 위조했기 때문에 이전에 현장을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인이 수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의 동기가 살인 강도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대상을 선택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단서가 없고 피해자와의 아는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범인이 반드시 트럭키구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튀트레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간 마을은 원래 관광이 발전하지 않았고 특별한 농작물이나 특산물도 없어 외부인은 오지 않을 것이며 도로도 그리 편리하지 않아 유일한 길 하나만 있으며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여기에 처음 와본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범인이 튀트레이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집을 쉽게 찾아가 밤에 공격하고 두 사람을 살해하며 재산을 수색하고 새벽 3시에 아이의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옷을 서랍에 정리한 후에 떠났다는 것은 그가 매우 자신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해가 거의 떠오르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집안의 현장을 여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전혀 없고 집 앞 복도에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자신 있게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범인은 수사 반응이 뛰어나고 동기는 재산 강탈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역 내의 모든 전과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묘사된 범인의 특징을 바탕으로 경찰은 전과자들을 비교하여 신장이 약 1m 70 정도이고 날씬한 체격의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키구에서 튀트레이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총 13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 13개 마을 전체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현장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많은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범인이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검사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살인자가 남긴 작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범인이 집안에서 현장을 청소할 때 사용한 수건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피부 조각과 손털의 한 가닥이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이 피부 조각과 손털이 같은 남성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내고 DNA를 대조하기만 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즉, 범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그의 DNA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더욱 큰 투자를 결정하고 각 성시별로 몇 명의 대표를 초대하여 DNA를 협조적으로 채취하여 범인의 DNA 샘플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재비교 검사 후
경찰은 해당 성 씨의 DNA가 현장 DNA와 매우 유사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 씨의 계보를 계속 조사한 결과 총 95명이 있었고 그중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은 11명이었습니다. 이 11명 중 3명은 고향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먼저 고향에 살고 있는 3명의 퐁 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주에 있는 8명을 추가로 찾아볼 예정이었습니다. 비교 후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인 튀 트레이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푸호어 마을에 살고 있는 퐁 빈 캐트의 DNA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즉시 퐁 빈 캐트의 집으로 가서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날 밤 몰래 후베이 성을 떠나 내몽골로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포 작업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범인이 더 멀리 도망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적할 단서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내몽골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내몽골의 한 작은 여관에서 퐁 빈 캐트의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인터넷 카페를 계속 수색하다가 퐁 빈 캐트의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퐁 빈 캐트는 저항할 틈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차 안에서 본부에 도착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후 신문 과정에서 퐁 빈 캐트는 코틴 홍과 그녀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젊은 범인에 대해 조금 알아봅시다. 퐁 빈 캐트는 당시 23세로 막 대학을 졸업했으며 전과가 전혀 없고 성격이 온순하고 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퐁 빈 캐트는 여러 마을에 이력서를 뿌렸지만 시용직으로 일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는 급여가 낮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며 근무 환경이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부모님에게 조금씩 용돈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해진 퐁 빈 캐트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가셨고 집에는 그와 나이 많은 할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벌 일이 없었기 때문에 퐁 빈 캐트는 몇 달 전부터 도둑질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할 칼, 장갑, 밧줄 등을 구입했습니다. 펑 빈 캐트는 범행 장소로 가까운 튀 트레이 마을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튀 트레이 마을은 그의 집과 가까워서 그는 마을의 모든 길을 잘 알고 있었고 튀 트레이 마을의 경제가 그의 고향인 데이오 빈 마을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9월 초부터 목표를 찾기 위해 자주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데이오 빈 마을 뒤쪽 산길을 따라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튀 트레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푸른 숲 속에 눈에 띄는 하얀 벽돌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주변의 오래된 집들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퐁 빈 캐트는 튀 트레이 마을로 걸어가 그 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2층의 하얀 벽돌집에는 여자와 아이 한 명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월 11일, 그는 재산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부터 그는 작은 칼을 들고 다녔고 그의 초기 목적은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되면 칼로 위협하여 도망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안에 불이 꺼진 지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잠들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장갑을 끼고 욕실 창문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바를 조심스럽게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퐁 빈 캐트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같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해 피해자의 침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실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는 옷더미를 더듬어 보았지만 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실망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참에 근처의 찬장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코틴 홍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스탠드 조명을 켜며 퐁 빈 캐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퐁 빈 캐트는 이때 더 혼란스러워져서 즉시 뛰어들어 두 모녀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그가 실망한 점은 그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며칠 동안 지켜본 범죄 대상이었습니다. 집을 샅샅이 뒤진 후 그는 피해자의 검은 크로스백에서 700위안 외에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정리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 재산을 뒤졌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실제 사건의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퐁 빈케트가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부러뜨려 집에 침입한 순간부터 현장을 떠날 때까지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치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는 또한 걸레로 바닥에 자신의 발자국을 모두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청소하는 동안 실수로 수건이 팔뚝이나 다른 부위에 스쳤던 것 같아서 수건에 피부 조각과 털이 남게 되었고 나중에 DNA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막 나가려던 순간 피해자의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새 학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학교에 가지 않으면 곧바로 발각될 것이므로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코틴홍이 저장한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 문자로 결석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병가 문자만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거의 오전 3시가 되었고 그는 방문 앞의 현관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겨진 것과 방의 청소 수건에 자신의 DNA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퐁 빈케트이라는 낯선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 레프데는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큰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며 아들에게 엄마와 막내 동생을 죽인 범인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니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을 잡았으니 빈 레프데는 더 이상 자신의 슬픔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빈 레프데는 울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2일 이상이나 차가운 상태로 방치된 것입니다. 첫날 전화를 걸었을 때 답이 없었다면 저는 직접 집에 가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제 아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한 기념으로 잔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새 집에 선물을 가져오면 저도 그에 대한 답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모든 일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2015년 2월, 퐁 빈케트는 고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퐁 빈케트의 부모님은 당시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계셨고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퐁 빈케트의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한 모든 행동은 젊음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좋은 이력을 바탕으로 아들을 위해 사형을 면해주길 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으니 아들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퐁 빈케트이 살던 데이오 빈 마을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가정들이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두 사람을 살해하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악랄한 범행을 고려하여 사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범인은 초기 경찰의 추정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와 배운 것을 사용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범인이 범죄 대상을 선택하는 것부터 절도와 살인 행위를 실행하는 것까지 퐁 빈케트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힘들게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지능과 대학 학력을 고려할 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급여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고 축적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실제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매년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초반의 시점은 다소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보통 더 나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계속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 계급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룹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그룹은 이미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 두 그룹은 이후에도 계속 고용으로 일할지 아니면 창업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 보면 한 그룹은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그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 창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돈과 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다음과 같은 귀중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고기나 생선 없이 새끼채식 식사를 견딜 수 있고 때로는 배부른 날과 굶주린 날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멸스러운 시선을 견뎌내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에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업무의 압박을 견디거나 경험과 돈을 쌓기 위해 힘든 일을 인내하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퐁 빈케트는 고난을 견디지 못했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돈을 쓰는 것일 뿐 돈을 벌 수는 없었으며 돈이 다 떨어지면 부모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일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빠르게 강도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녀석도 외모는 좀 괜찮습니다. 당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취업이 너무 힘들다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서 아이돌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커뮤니티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면 자신을 소셜미디어의 오락거리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는 부끄러움이나 조롱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노동, 시간, 때로는 명예까지도 교환해야 합니다. 이 일은 각자의 인품과 참을성에 따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퐁 빈케트는 무엇이든 견디지 못하면서도 돈은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강도질입니다. 가족 요소에 대해 보면 퐁 빈케트의 부모는 아들에게 맹목적인 기대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살해하여 23세에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한 아들을 상당히 감싸고 있습니다. 퐁 빈케트의 부모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다른 주로 나가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들은 젊고 힘이 넘치면서도 시골 산악 지역에만 머무르며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하고 멀리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무의미한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를 잘못 이해하여 너무 많은 희망을 걸고 자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지식의 기반과 함께 인품과 의지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청중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기괴한 사건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